극단주의자들과 보낸 하룻밤.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로빈슨, 사장님이 보자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지. 내가 생각했다. 왜냐하면 옥수수 유통사인 베일리 앤 코의 오데사 지점장이자 사장인 딕슨 씨는 타타르족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나는 그것을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다. 무슨 문제래? 내가 동료 직원에게 추궁하듯 물었다. 니콜라이에프가 벌인 엉뚱한 짓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일까? 나도 몰라. 그레고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 늙은이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 아마도 회사 일이겠지. 하지만 그를 기다리게 하지는 말라고. 그래서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무고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그 어떤 비상사태에서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면서 사장이 웅크리고 있는 사자의 소굴 속으로 들어갔다. 딕슨 씨는 전통적인 영국인 분위기를 풍기며 벽난로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자신의 앞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로빈슨 씨.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능력과 지식에 대해서 크나큰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젊은이의 어리석음이 가끔씩 터져나오기는 하지만 당신의 인격 기저에는 튼튼한 의지력이 있고 피상적인 경솔함을 피할 지혜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내가 고개를 숙여서 답례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가 말했다. 당신의 러시아어가 아주 유창하죠. 내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맡아줬으면 하는 업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임무의 성패에 따라서 당신의 승진이 결정될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의 직책에 묶여있지만 않았다면 이 임무를 누군가에게 위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로빈슨 씨. 이제 당신이 해줬으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하죠. 솔테프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개통되었어요. 시골 지역을 따라서 수백 킬로미터 정도가 이어진 철로죠. 그 지역에 나는 새로운 회사를 하나 더 세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확보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 농산물 가격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이미 확보해뒀죠. 당신은 솔테프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다미도프 씨와 만나요.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영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서 최대한 호의적인 조건을 이끌어내요. 다미도프 씨와 나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은밀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 오데사의 그 농산물들이 운반되기 전까지 아무도 이 계획에 대해서 알아서는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우리 회사의 이익이기도 하고 다미도프 씨 입장에서는 그의 농민들이 외부로 농산물을 내보내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곳으로 가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바로 출발하도록 해요. 그리고 여행 경비로 현금이 준비될 거예요.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래요. 로빈슨 씨. 당신의 능력에 대한 나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줘요. 그레고리. 내가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그를 불렀다. 업무 때문에 나는 지금 나가야 해. 비밀 임무 같은 것이지. 수만 파운드가 걸린 문제야. 자네 여행 가방을 빌려줘. 내 것은 너무 위압적인 모양이거든. 이반에게 짐을 싸달라고 이야기해줘. 내가 도착할 곳에서는 러시아 백만장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심프킨 회사 쪽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흘러나가서는 안 돼. 안 그러면 전체 계획이 망가질 거거든. 비밀을 지키라고. 나는 무대 뒤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망토와 피에 젖은 단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행세했다. 그리고 내 얼굴에는 책임감과 사색, 비밀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떠올라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은밀히 사무실을 나와서 기차역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편견이 없는 눈으로 나를 본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출발 전 금고의 모든 내용물을 꺼내서 그레고리의 작은 여행 가방에 우겨 넣은 것 같다고 생각할 것이었다. 가방 여기저기에 영어로 된 상표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레고리의 행동은 경솔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런던이나 버밍엄 같은 단어들의 주의를 기울일 사람은 없기를 바랐다.
아니, 적어도 그 상표들을 통해서 경쟁 옥수수 유통상들이 내가 누구이고 무슨 업무를 하는 중인지 알아차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기차표를 구매한 나는 음습한 러시아 열차 한 구석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특이할 정도로 놀라운 행운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제 딕슨 씨는 나이를 먹는 중이었고 이번 일에서 내가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면 나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우리 회사의 공동 경영인이 되는 것에 대한 꿈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시끄러운 기차 소리가 베일 로빈슨 앤 코, 베일 로빈슨 앤 코라는 소리를 반복하는 듯 들렸다. 그 단조로운 후렴구가 천천히 낮아지면서 콧노래 소리처럼 변했고 그것이 멈춘 순간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만일 그 기차 여행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뭔지 알았다면 나는 그런 평화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누군가 나를 샅샅이 훑어보고 있다는 불쾌한 느낌 때문에 나는 잠에서 깼다. 내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키가 크고 피부색이 검은 남자가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검고 사악한 눈동자는 나를 꿰뚫어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듯 느껴졌다. 그는 마치 내 영혼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다. 내가 그를 바라보자 그가 시선을 아래로 내려서 내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다. 세상에나. 내가 생각했다. 여기 심프킨 회사의 직원이 있군. 아마도 그런 것 같아. 그레고리가 영어로 된 상표를 남겨뒀던 것은 정말로 경솔한 짓이었어. 나는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다시 눈을 뜬 순간 그 낯선 남자의 집중적인 눈빛이 쏟아졌다. 당신은 영국에서 왔군요. 확실히요. 그가 러시아어로 말했다. 그가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미소를 지으려고 했다. 의도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미소여야만 했다. 그래요. 내가 무관심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내 시도가 무의로 돌아갔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확인해야만 했다. 휴가를 즐기는 중인가 보네요. 아마도? 그가 물었다. 그래요. 내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정말로 휴가 중이에요. 다른 목적은 전혀 없죠. 물론 그렇겠죠. 그가 말하는 사이 어조에서 비꼬는 분위기가 살짝 묻어났다. 영국 사람들은 언제나 휴가를 즐기죠. 안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곤란했지만 그의 태도는 상당히 신비스러웠다. 그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정은 딱 두 가지였다. 그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역시 나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중이거나 후자라면 그는 자신이 내 속임수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듯 싶었다. 물론 어느 쪽이든 나에게는 불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기차가 다 쓰러져가는 헛간 같은 곳에 멈췄을 때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 헛간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솔테프라는 도시의 기차역 역할을 하는 건물이었다. 나는 이제 막 그 도시에 풍부한 농산물이 쌓인 창고를 열어젖히고 그것들을 세계적인 유통 경로로 몰아넣을 참이었다. 승강장에 내려서는 순간 나는 승리의 나팔 소리를 기대하고 있었다. 딕슨 씨가 말한 바에 따르면 종착지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예정이었다. 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뒤섞인 무리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디미도프 씨는 없었다. 그 순간 지저분한 행색에 면도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내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를 재빨리 훑어보곤 여행 가방을 확인했다. 그 저주받은 여행 가방이 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 순간이었다. 그가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사람이 다시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의식적으로 낮은 목소리로 내게 속삭였다. 나를 따라오세요. 거리를 조금 두고요. 그리고 그가 바로 기차역 밖으로 나가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거리로 나갔다. 복수와 관련된 음모가 벌어지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그 사람 뒤를 쫓아 빠르게 걸었다. 모퉁이를 돌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륜마차가 보였다. 면도를 하지 않은 친구가 마차 문을 열었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디미도프. 내가 말을 시작하려고 했다. 쉿. 그가 사납게 외쳤다. 이름을 부르지 말아요. 절대로 이름은 안 돼요. 모든 벽에 귀가 달려 있어요. 오늘 밤이면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강한 확신에 찬 태도로 문을 닫았다. 고삐를 잡은 그가 마차를 몰아서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너무나 빠른 속도여서 아까 같이 앉아 있었던 검은 눈동자의 남자가 놀란 모습으로 우리 마차를 바라보는 것이 얼핏 보였다. 기차역 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이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다. 불쾌할 정도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빠르게 실려가면서 나는 전체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람들 말로 러시아 귀족은 폭군이라고들 하지. 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완전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군. 아마도 불쌍한 디미도프 씨는 농산물을 지역 밖으로 팔아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자신들의 농노들이 들고 일어나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해. 자신의 소유물을 파는데도 이렇게 신비스러운 수단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짓까지 해야 하는군. 그런 점에서 그는 러시아 귀족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군. 아니면 이 지역이 귀족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땅이거나. 나는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구불구불한 거리를 달리는 사이 지저분한 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휘날리도록 놔둔 사람들이 보였다. 아, 그레고리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왔었으면 좋았을걸. 저건 정말로 끝내주는 가게처럼 보이는군. 아, 그래, 마차가 멈추고 있어. 목적지에 도착한 모양이다.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도착한 것이 맞았다. 사륜마차가 멈췄고 마부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가는 구멍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다 왔습니다. 가장 명예로우신 신사분. 내가 몸을 일으키는 것을 도우면서 그가 말했다. 디미도프 씨. 내가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가 내 말을 끊었다. 이름만은 절대로 안 돼요. 그가 속삭였다. 이름 말고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만은 절대로 피해주세요. 당신은 자유로운 나라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군요. 조심해요. 신성하신 신사분이요. 그리고 그가 나를 돌장식이 있는 복도로 안내했다. 그 끝에는 계단이 있었다. 여기 이 방에서 몇 분 동안만 앉아 있어요. 그가 방문을 열면서 말했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방을 나갔고 나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나는 생각했다. 디미도프 씨의 집은 어떤 집인지, 이 집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그의 하인들이 아주 잘 훈련된 것만은 틀림없군. 신성한 신사분이라든지 명예로운 신사라든지 하는 고상한 말들을 잘 알고 있거든. 만약에 딕슨 씨가 직원들에게 이 정도로만 예의를 갖췄다면 그도 이런 존칭을 들을 수 있을 거야. 이 작은 방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 하지만 그냥 파이프를 피우는 것이 낫겠지. 그나저나 이 방은 정말로 감방처럼 생겼군. 그 방은 정말로 감방처럼 생겼었다. 방문은 강철문이었고 상당히 튼튼했다. 단 하나 달린 창문에는 강철 창살이 설치되어 있었다. 바닥은 나무였는데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느낀 것은 안쪽이 빈 듯하다는 것이었다. 바닥과 벽에는 검정 얼룩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는데 커피 또는 뭔가 검정 액체가 튄 것 같았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 방은 축제를 벌이면서 미친 듯 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장소는 아니었다. 내가 방 안을 모두 둘러보기도 전 복도를 따라서 방 쪽으로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면서 사륜마차를 몰았던 이제는 친숙해진 친구가 들어왔다. 그는 내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이토록 누추한 방에 나만 홀로 남겨두고 나간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면서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그가 나를 이끌고 복도를 따라갔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아름답게 장식된 커다란 방이었다. 한가운데에 두 사람이 앉을 준비가 된 식탁이 있었고 벽난로 옆에는 나보다 약간 늙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가 고개를 돌려서 나를 바라보더니 앞으로 다가왔다. 깊은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표정과 몸짓이었다. 정말로 젊고 정말로 명예로운 분이시군요.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듯 보이더니 말을 다시 시작했다. 저기 식탁의 위쪽 자리에 앉으시죠. 고되고 긴 여행 때문에 지치셨을 겁니다. 우선은 저와 단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도 만날 겁니다.
디미도프 씨가 맞으시죠? 내가 말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내 이름은 페트로킨이에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 중 한 명과 나를 착각하신 것 같군요. 하지만 정식 회의 전까지는 일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요리사가 특별히 준비한 수프를 맛보세요. 아마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페트로킨 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말한 다른 사람들 이 누구인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아마도 디미도프 씨의 집사나 영지 관리인들 중 하나인 것 같았다. 물론 그들의 이름을 내가 아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가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리는 듯했고, 그의 생각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국의 사교 생활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그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멜서스와 그의 인구 법칙이 매우 훌륭하고 정확하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인종주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와인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자 그가 말했다. 당신 여행 가방에 붙은 영어 상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알렉산더가 그 상표를 놓치지 않은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일이었죠. 우리는 당신의 용모나 차림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사실 우리는 당신보다 조금 늙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굉장히 젊군요. 이런 임무를 맡기에는 상당히 젊으신 것 같군요. 저희 윗분이 저를 아주 신뢰하시죠.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업 분야에서는 젊음과 통찰력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사귄 친구가 나의 말에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사업 분야라는 말로 표현하시다니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세상이 갈구하고 있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군데 모인 사람들의 조직을 사업이라는 말로 지칭하기는 것이 조금은 역겹게 들리는군요.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이 세상에 결코 구현될 수 없는 것일 테니까요. 이런 영적인 형제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나.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사장님이 저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말로 기뻐했겠군. 그는 이 사업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것이 틀림없어. 아, 물론 그가 어떤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이제 선생님. 페트로킨 씨가 말했다. 시계바늘이 8시를 가리키고 있군요. 이제 정식 회의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위층으로 가시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 속에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를 따라가면서 나는 가장 유리한 협상 조건을 얻어내고 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 지역 사람들 역시 나만큼이나 그 거래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고 우리와의 거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기다리면서 그들이 무슨 제안을 할지 보는 것이었다. 복도 끝에 다다라서 내 안내인이 커다란 방문을 활짝 열었을 즈음 나는 그 생각에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 방은 방금 전 저녁 식사를 한 방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초록색의 고급스러운 천과 종이 장식이 달린 식탁보가 덮인 긴 식탁이 방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14명에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전체 장면을 본 나는 자연스레 예전에 몇 번 방문했던 도박장을 떠올렸다.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숙였다. 나를 거기까지 안내한 사람에게는 시선이 거의 쏠리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움직였다. 그 시선 속에는 약간의 충격과 아첨하는 듯 느껴지는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식탁 가장 위쪽에 앉아있던 사람은 극단적으로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에 명확하게 대비되는 푸른 검은색의 머리카락과 콧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손짓으로 나를 불러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행동했다. 더 말할 것도 없기는 할 겁니다. 페트로킨 씨가 말했다. 여기 영국에서 오신 대리인
구스타프 베거 씨가 직접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젊은 분이죠. 그가 내 옆에 앉은 창백한 얼굴의 사람을 바라보았다. 알렉시스, 그래요. 하지만 그는 전 유럽에 걸친 명성을 가진 분이죠. 그래,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말자고. 내가 속으로 생각한 다음 크게 소리쳤다. 만약 저를 지칭하시는 말씀이었다면요. 그 영국 측 대리인이라는 것은 맞는 표현이시죠. 하지만 내 이름은 베거가 아니에요. 로빈슨입니다. 톰 로빈스 씨라고 불러주세요. 당신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식탁 주위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사람들이 알렉시스라고 불렀던 남자가 말했다. 당신의 신중함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군요. 명예로우신 신사분.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죠. 하지만 이토록 상서로운 저녁에 고통스러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조직의 규칙은 그 어떤 감정보다 우선시되어야 하죠. 그리고 오늘 밤 조직원 한 명에 대한 탈퇴 처리가 불가피할 듯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지? 내가 생각했다. 그가 자신의 직원이나 농노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것이지? 이 디미도프라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만의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군. 재갈을 벗겨요. 그 말들은 나를 날카롭게 관통하는 듯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움찔움찔 놀랐다. 그 말을 한 것은 페트로킨이었다. 식탁 맞은편에 건장하고 통통한 몸집의 남자가 팔을 의자 뒤로 두르고 묶여있고 그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있는 것을 그 방 안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그 순간 끔찍한 의구심이 내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왔다.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기가 디미도프 씨의 집이 맞을까? 이 이상한 말들을 내뱉는 이상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재갈을 벗겨요. 페트로킨이 다시 말했다. 그러자 맞은편 남자의 재갈이 풀렸다. 그래요, 폴 이바노비치. 그가 말했다. 죽기 전에 할 말이 남아있나요? 탈퇴는 제발 안 됩니다, 위원님들. 그가 간청했다. 탈퇴만은 피해주세요. 그것만 빼곤 다 괜찮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영영 입을 닫고 살게요. 이 조직에서 하라는 것은 뭐든 하겠어요. 하지만 제발, 제발, 나를 탈퇴시키지는 제발. 당신은 우리의 규칙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당신 자신이 저지른 범죄도 잘 알고 있고요. 알렉시스가 차갑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된 혀와 가면 쓴 얼굴로 우리를 오데사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든 것이 누구죠? 총독에게 익명의 편지를 쓴 것은 누구죠? 가혹한 폭군을 폭파시킬 수도 있었던 전선을 자른 것은 누구죠? 당신이 그랬습니다, 폴 이바노비치. 그러니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대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를 데리고 나가요. 페트로킨이 외쳤다. 그리고 사륜마차의 남자와 다른 두 남자가 그를 강제로 끌고 나갔다. 나는 복도를 따라서 거칠게 울리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더니 뭔가 다투는 듯한 소리 끝에 육중하고 묵직한 타격음과 억눌린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맹세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파멸만이 존재합니다. 알렉시스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거친 아멘 소리가 주변에서 울려 퍼졌다. 죽음만이 우리를 우리의 조직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습니다. 식탁 아래쪽에 있던 다른 남자가 외쳤다. 하지만 베거 씨. 아, 로빈슨 씨, 당신 얼굴이 너무 창백하군요. 영국으로부터 오랜 여행을 한 후에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 충격이 심하신가 보군요. 아, 톰.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어.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야. 그것만은 사실이라고. 뭔가 기이한 오해로 인해서 내가 차가운 피를 가진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 사이에 끼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조직 일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은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면 여기에서 빠져나가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냉정함을 되찾기 위해서 애썼다. 사실 아까부터 나의 냉정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정말로 피곤하군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잠시나마 약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 오른쪽 옆에 있던 굵은 턱수염의 남자가 말했다. 그럼 이제 저희의 영예로운 신사분. 영국에서의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국제위원장님께서 솔테프 집으로 공식 문서를 하달해 주기로 결정해 주신 건가요? 페트로킨 물었다. 글로 적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가장 커다란 만족감을 가지고 여기 지부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정말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요. 식탁 주위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때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현기증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하시라도 어떤 질문이 날아와서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협탁 옆에 놓인 브랜디를 한 잔 따랐다. 강력한 향을 가진 액체가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내 두뇌를 활성화시켰고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낄 정도로 과감함을 느꼈다. 눈앞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을 놀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버밍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턱수염을 가진 남자가 물었다. 아주 여러 번 있죠.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비밀 공장과 조병창을 보신 적이 있겠군요? 그곳에 방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경찰이 그 공장과 무기들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군요? 나에게 질문을 하던 사람의 다음 질문이었다. 그곳은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토록 거대하고 바쁘게 가동되는 장소와 활동을 그렇게 철저하게 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드디어 어려운 질문이 나왔다. 하지만 나의 본능적인 순발력과 브랜디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 그 정보에 대해서는 내가 약간 뜸을 들인 후 말을 이었다. 여기 이 장소에서 모든 것들 공개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나는 국제위원장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완벽하게 맞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나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페트로킨이 말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밝히기 전에 여기 모스크바의 중앙 지부에 보고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눈앞에 어려움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내가 대답했다.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알렉시스가 말했다. 당신은 리바디아 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임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물어보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대답했다. 그것과 관련해서 버밍엄에서 특별한 지시나 지침은 없었나요? 내가 영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죠. 턱수염을 가진 남자가 말했다. 몇 개월도 더 남았죠. 그 밑판은 나무인가요? 아니면 강철인가요? 나무로 정해졌습니다. 내가 아무 말이나 떠들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상대방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린옥 아래쪽에 있는 클라이드의 너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자면 8m 정도 너비예요. 그렇다면 몇 명이나 운반하고 다니지요? 무기력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식탁 끝에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 살인범들의 소굴보다는 공립학교에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대략적으로 300명 정도 됩니다. 내가 말했다. 떠다니는 관이 되겠군요. 젊은 극단주의자가 음습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장실은 객실이 있는 층보다 아래에 있나요? 아니면 같은 층인가요? 페트로킨이 물었다. 아래쪽입니다. 내가 결의에 차서 말했다. 물론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명예로운 신사분. 알렉시스가 말했다. 라빈스키의 성명서에 대한 바우어의 그 독일 사회주의자 이야기죠. 대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처절한 복수를 불러올 수 있는 위기가 닥쳐왔다. 그러나 내 기지가 나를 구출할 수 있을지 아닐지 운명의 여신이 결정하기도 전에 신의 섭리가 나를 향해 몰아쳤다. 그리고 나의 위기는 또 다른, 그리고 더욱 나쁜 위기로 변화했다. 아래층 문이 거칠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 빠르게 접근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커다랗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 번, 뒤이어 작게 두드리는 소리가 2번 들렸다. 우리 조직의 비밀 신호입니다. 페트로킨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조직원은 모두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도대체 저 밖의 사람은 누구죠? 방문이 강하게 튕겨나오며 열리고 여행에 지친 지저분한 사람이 한 명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거칠고도 인상적인 얼굴 속에는 그 누구도 반항하지 못할 위엄과 힘이 실려 있었다. 그가 식탁 주위를 둘러보더니 한 사람씩 얼굴을 자세히 확인했다. 방 안 사람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가 방 안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했다. 이 침입의 의미가 뭡니까, 선생님? 턱수염을 가진 친구가 날카롭게 물었다. 침입이라고. 낯선 남자가 외쳤다. 당신들이 나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이다. 그리고 나는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의 따뜻한 환대를 기대하고 있었소. 신사분들, 나는 개인적으로는 당신들을 몰라요. 하지만 내 이름은 당신들에게 뭔가 존경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스타프 베거요. 영국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요. 국제위원장님께서 친애하는 솔테프의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죠.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폭탄들 중 하나가 한가운데서 터졌다고 해도 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와 새로 도착한 대리인 사이를 오가면서 혼란스러움을 드러냈다. 만약 당신이 구스타프 베거라면, 페트로킨이 말했다. 여기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증명서를 보면 내가 구스타프 베거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거요. 낯선 사람이 식탁 위로 종이 몇 장을 던지면서 말했다. 저기 저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알 바가 아니요. 하지만 가짜 신분을 가지고 이곳에 침입해 들어온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여기에서 알게 된 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지. 어디, 말해보시오, 선생. 그가 나를 바라보면서 외쳤다. 당신은 누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나는 드디어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권총이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흉포한 사람들의 무리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지만 나는 권총 손잡이를 잡았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식탁 주위로 나를 향해 당황한 시선을 던지고 있는 얼굴들을 최대한 침착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내가 말했다. 오늘 밤 내가 맡았던 역할은 내 입장에서 보자면 완전히 비자발적인,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당신들이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경찰의 첩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당신들의 명예로운 조직의 일원도 아니죠. 나는 옥수수 유통상이고 당신들을 해칠 의도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상한 실수와 착각으로 인해서 여기 이 불쾌하고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된 순진한 사람에 불과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거리 쪽에서 특이한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한 것은 나의 착각이었을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소리 죽여 움직이고 있는 소리였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세 사라졌다. 그것은 내 심장 박동 소리였다.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내가 말을 이었다. 오늘 밤 들은 많은 이야기들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거예요. 우연히 나에게 전해진 이야기들 중 단 한마디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임을 신사로서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신경은 이상할 정도로 날카로워진다. 아니, 어쩌면 상상력이 흥미로운 속임수를 쓰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당시 나는 방문을 등진 채 앉아 있었지만 나는 그 문 뒤에서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다. 그 이전에 혐오스럽고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그 3명의 사람들이 또 다른 희생자를 노리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이었을까? 나는 식탁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잔혹한 얼굴들은 여전히 긴장에 굳어 있었다. 단 한 줄기의 동정심도 없었다. 나는 주머니 속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페트로킨의 거칠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 침묵을 깨고 울려 퍼졌다. 약속이란 것은 쉽게 맺어지고 쉽게 깨지는 겁니다. 그가 말했다. 영원한 침묵을 확실히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죠. 당신의 목숨 또는 우리의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죠. 우리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죠. 맞는 이야기예요. 영국에서 온 대리인이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해결책뿐이에요. 저 사람을 탈퇴시킵시다. 혼란스러운 그들만의 특별한 용어 탈퇴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내가 벌떡 일어났다. 미쳤군. 내가 외치면서 뒤로 물러나서 방문의 등을 갖다 댔다. 당신들은 외국인인 영국 사람들을 그냥 양처럼 죽일 수는 없을 거야. 당신들 중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확실히 쓰러뜨려 주겠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뛰었다. 내 권총 조준기 너머로 구스타프 베거의 사악한 얼굴과 날카롭게 반짝이는 칼날이 보였다. 나는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겼고 그의 세댄 비명소리가 내 귀를 울렸다. 나는 뒤로부터 전해진 강력한 충격에 바닥으로 쓰러졌다. 의식을 반쯤 잃은 나를 누군가 강하게 짓눌렀다. 비명소리와 외침,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나는 정신을 잃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산산조각난 방문 아래에 누워 있었다. 강한 힘으로 뜯겨진 방문 아래에 깔린 상태였다. 반대편에는 방금 전까지 나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2명씩 묶여 있었다. 옆에서는 몇십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내 옆에는 창백하게 변한 영국 대리인의 시체가 놓여 있었는데 폭발 같은 것에 휘말린 듯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알렉시스와 페트로킨 역시 나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이봐요, 젊은 신사분, 당신은 정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겁니다. 내 귀 근처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고개를 들자 아까 기차 안에서 만났던 검은 피부와 눈동자의 남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일어서 봐요.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냥 작은 충격을 받은 것뿐이에요. 뼈가 부러진 것도 없어요. 이 건물을 습격했을 때 내가 당신을 극단주의자로 오인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니죠. 그래도 이 사악한 죽음의 소굴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나갈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나하고 같이 아래층으로 가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직접 당신을 디미도프 씨에게 데려다 주겠어요. 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잠시 머물렀던 간방 같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가 외쳤다. 그 방은 들어가지 말아요. 오늘 하루 동안 끔찍한 장면은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 충분해요. 여기 이쪽으로 와요. 술 한 잔 먹고 정신을 차려요. 그가 나를 데리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솔테프의 경찰서 보안과장이었고 극단주의자들의 모임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그들을 감시 중이었다. 그리고 내가 인적이 한산한 기차역에 도착했다는 사실, 나의 비밀스러운 태도, 그리고 내 여행 가방에 붙은 영어 상표 덕분에 모든 일이 마무리된 것이었다. 더 이상 할 말은 많지 않다. 그날 밤 내가 우연히 사귀었던 극단주의자, 친구들은 모두가 시베리아로 보내졌거나 처형당했다. 내가 맡은 원래의 임무는 사장님이 보기에도 만족스러울 정도로 처리되었고, 사장님은 그 대가로 나를 승진시켰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로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몸이 떨린다. 극단주의자들과 보낸 하룻밤.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